3기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해가지고 경쟁률이 뭐 장난 아니잖아요. 분양할 때 좀 타격이 큽니다, 사실. 급락장에서 자산을 지키는 뭐 방법. 지키는 데다가 뭐 부자가 더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죠. 제가 볼 때 100% 수익이 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공급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네. 사실 이게 집이 많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게 불과 제 기억으로 한 3, 4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급이 막 부족하다. 더 지어야 된다. 그래서 네. 3기 신도시 나왔죠. 예. 그것도 한 17만, 18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21년도부터 사전 분양을 또 했고 네, 맞죠. 23년 뭐 이렇게 분양 계속 이어지던데 네. 3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이 되면 네. 부동산 시장은 더 어떻게 좀 차분해지겠죠. 아까 우리 교수님 표현으로는 차분해진다. 네. 부동산 시장은 하방 요인이죠. 100%. 예. 분양가가 이제 관건인데요. 주택가가 요새 많이 내려왔잖아요. 집값이. 근데 공공분양의 분양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주위시세 대비 60에서 80% 선에서 정하거든요. 그 공공분양이니까. 네. 네네. 신도시니까. 네. 물론 민간한테 줘도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좀 상한제. 주위보다는 좀 싸잖아요. 네. 그럼 그 분양가가 예전보다 요즘 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새 집이잖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 다른 때 신도시랑 다른 점. 광역교통 계획망이 미리 먼저 시행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때 고생하셨던 분들 입주했을 때는 막 힘들잖아요. 막 그쵸. 기반시설도 인프라도 없고. 없고 막. 근데 이번엔 그 속도가 거의 동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이제 밝으신 젊은 세대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해가지고 경쟁률이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3기 신도시 물건이 나온다라는 거에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굳이 현장이나 뭐 기존 주택을 안 쳐다보겠죠. 아하. 그만큼 유효소가 빠지는 거잖아요. 아하. 근데 이게 17만 원인데 어마어마한 물량이 사실 서울 수도권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그 정도면 그렇죠. 완전히 살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예. 진성 유효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빠지면 시장에 하방 요인은 뭐 100%인 거죠. 분위기상 또 가격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좀 제가 볼 땐 분양할 때 좀 타격이 큽니다. 사실 분양가도 그렇죠. 물량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변 시세나 그러니까 주변 가격이나 다른 구축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완전히 없고. 받습니다. 바로 받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올해 다 착공하려 했거든요. 네네네. 착공하면 완공이 언제예요? 3년이잖아요. 네. 3년 뒤 입주입니다. 뭐 한 5년, 6년 뭐 이렇게. 네, 그 시그널을 받는 거예요. 한 번에 다 17만 원가 완공은 아니지만 네. 착공한다 중에 이제 순서대로 입주 들어가는데 그러면 입주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계산을 3년에서 늦게 잡아도 4년 잡으면 2027년이나 6년 말 들어가거든요. 네. 그 2026년 말에는 우리가 이게 좀 하방연이 가서 2024 내년 후년쯤 나아질라 그럴 때 그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죠? 그러면 이제 서울 도심에 있던 분들이 글로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건설사도 고민들 많이 하시죠, 지금. 그래서 공급의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3기 신도시 물량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공공택지 지구가 있어요. 네. 여러분 신도시는 그 100만 평,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규모로 신도시라고 하는 거고, 네. 그보다 작은 뭐 미니 신도시라고 그러죠. 무슨 네. 뭐 어디 미니 신도시 이것들은 이제 규모가 조금 작은 건데 거기도 다 몇만씩 가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하면은 17만 호가 아니라 거의 50만 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건데 요번에 던진 택지 공급 계획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양이. 예. 그걸 좀 감안하셔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확실히 될 수 있고 확실하죠. 또 공공택지고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또 이제 싸게 분양이 될 테고 거기다 4차 AI 적용 시스템,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 뭐 자족 도시 뭐. 네, 완전 좋습니다. 기존의 신도시보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근데 이제 다른 주택들은 가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네. 없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네. 5년 동안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네네네. 서울이 50만, 수도권 158만 호가 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우선은 이게 가능할지와 부동산 시장이 약간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으니 네. 이거는 조금 수년을 하거나 취소를 해야 된다라거나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270만 원은 불가능한 거고요. 왜냐하면 5년간이라 할지라도 그건 뭐 제가 대통령 선거 전에도 양쪽 후보가 다 250만 원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막 서로 이제 호가를 불렀죠. 네네. 약간 좀 과장된 과장, 표현이고, 과장, 네. 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어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느라고 270만 원 던졌는데, 네. 그 중에서 확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급 택지 지정이 된 곳들이에요. 네. 그건 한 120만 됩니다. 풀로 전국으로 하면. 서울, 수도권 한 88만 되고. 네. 그거는 가능해요. 그냥 그거는 삽두고 가면 돼요. 네. 토지 보상하고. 왜? 국가가 이미 사업을, 공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 물량 중에 한 130만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하고 3080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뭐 도심복합 사업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주인이 누구예요? 소유주들이에요. 국민이에요. 재개발 조합원이나 재건축 조합원들인 거예요. 네네네. 그분들이 해야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70만 원 공급의 계획에는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빨리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완화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거를 서포트하겠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다 안 하면 이거 없는 얘기예요. 허수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실현 가능은 120만, 풀로 갔을 때 재개발 정원도 잘 되고 뭐 이번 정부에서 추구하는 뭐 또 새로운 민간 임대주택도 꽤 돼요. 몇십만 돼요. 그것도 실행이 된다라면. 근데 지금 뭐 벌써 1년이 됐고 법안도 통과를 못 했잖아요. 네. 그게 될까요? 가봐야 알겠죠. 그런 거는 저는 허수라고 보고 가능하면 플러스 알파로 그냥 계산하면 그냥 30% 성공률이라고 보면 네. 아 그러면 270만은 뭐 없는 얘기고 120만에서 전국적으로 볼 때 네. 120에서 한 160, 170 가 있구나 잘하면 잘할 때 그것도 네네네. 180만 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잘할 때. 근데 요것도 이제 물론 이제 5년간이기는 합니다만 3기 신도시가 한 17만여 채 공급으로도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죠. 대부분 이제 서울을 둘러싼 뭐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뭐 짓기만 하고 사람도 안 간다 치면 영향이 없죠. 한때 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주택을 많이 때려줬는데 네. 사람들이 안 가가지고 비어 있잖아요. 막 네, 새 집이. 네, 네, 네.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요번엔 건 의미가 좋은 거죠. 17만 원하고 다 핵심 자리니까. 그래서 기존 주택에도 가격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확연하게 없는 거고. 네, 확연하게 있을 겁니다. 네. 확연하게. 그러면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수도권 한 88만 정도, 전국 120만 정도가 5년 내에 또 이제 공급이 된다면 네. 이것도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죠. 시장에는 부담이. 부담이 되죠. 근데 우리 교수님이 네. 이 책에도 쓰신 내용인데 그 네. 급락장에서 자산을 지키는 아, 네. 예, 뭐 방법. 지키는 데다가 뭐 부자가 더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죠. 어떻게 해요? 급락장에서.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뭐 MPL도 있고 네. 뭐 또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네. 대표적인 것만. 네. 상징적인 것만. NPL이라고 여기는 하면은 자산을 지키는 위한 방법이니까 네네네. 그 버는 방법으로는 이제 지키는 게 아니라 버는 걸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NPL 일단 제 1번이고요. NPL은 뭐 아시면 넌 퍼포밍 론이라 그래서 부실채권. 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그거를 이제 경매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경매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물건이 많아지면 일일이 경매를 하기 힘드니까 아하. 채권 출신 기간이나 AMC 기간에 통으로 넘깁니다. 풀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물건이 나오는데 지점장들한테 권한이 좀 있습니다. 뭐 조금 공부하시면 아실 텐데 그 시장이 옛날에 아주 좋았고요. 2008년도 때, 2009년도, 10년도 때 돈 버신 분들 많고요. 근데 지금은 그 물량에 비해서 그 은행들이 그 물건을 내놓잖아요. 부실채권이니까 네, 아파트를. 네, 네. 근데 그거를 은행 퇴직하신 분들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돈을 번다고 소문이 나니까 뭐라고 제가 얘기는 하는데 무슨 코어 이래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말씀드리면 어떤 은행에서 한 300개의 아파트의 부실채권을 풀링해서 한꺼번에 사가라.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네, 그렇죠. 그럼 그 인바이테이션을 받는 그 은행이 좀 많이 가져가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AMC 회사나 이런 데로 가요. 그럼 거기서 NPL을 물건을 핸들링 하는데 또 저축은행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자체적인 수의계약 권한이 있어요. 부실채권에 네,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잘 연결하시고 친해 두시면 NPL은 뭐 거의 100% 제가 볼 때 100% 수익이 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다만 NPL 컨설팅 회사를 100% 믿지 마시고요. 본인이 조금 아신 다음에
직접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MPL 컨설팅 회사를 활용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요거는 이제 부실 자산 관리 회사 같은 것들. 예, 회사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많죠. 네,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NPL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미 연체가 시작됐거나 네, 맞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못 갚을 것 같아. 근데 나는 피곤해. 그냥 자산관리회사한테 이거 싸게 그냥 도리 쳐줄 사가세요. 테니까 네. 도매로 사가세요. 채권 부실 사가세요. 자산이니까 한 네. 절반 가격으로 사가세요. 아니요, 더 싼데요. 한 3분의 1. 네, 그렇게 얘기할게요. 3분의 1 정도. 네, 네. 그 50%라고 할게요. 50%에 50% 사세요. 사가서 그 사람이 거기서 뭐 40%를 받든 50%를 받든 알아서 신경 회수해서 안 써요. 벌어가세요. 이건데 회사에서 알아서 파세요. 근데 그런 펀드나 그런 자산관리 회사의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직접 할 수도 있고. 요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사실 그 벌처 펀드라는 게 엄청나게 네. 유행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벌처가 왜 그 대머리 독수리인가? 네, 맞아요. 썩은 고기를 먹는 네. 독수리인데 그래서 네. 독수리가 썩은 고기를 먹는 것처럼 네. 일시적으로 뭐 좀 안 좋아진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맞아요. 하는 그런 빨리 움직이는 벌처 거죠. 펀드.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엄청난 네. 아픔이고 위기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자본주의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이게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사실은 독수리의 살아있는 분의 재산인 거죠. 예, 이건 맞아요. 이제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네, 버는 거고 자본주의에서. 급락장에서 지키는 방법은 그 사이클만 잘 보시면 되죠. 금리하고 물가 변동 보는 법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사이클이 어떻게 갈지 아니까 금리가 인상될지 하락될지 아니까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은 들고 있으면 정리해야 되는 거고 자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급락장에서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나눴던 금융이랑 똑같아요. 자기가 연끌을 해가지고 했는데 네. 지금의 이자 수준하고 3년 뒤에 주택 가격하고 예측을 해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뭐 10%가 더 떨어질 때, 20%가 더 떨어질 때, 30%가 더 떨어질 때, 네. 그때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나한테 최대 효율적인 방안인지 찾아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산을 지킨다는 게 현재 자산도 있지만 그 부동산 자산도 있지만 금융 자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부동산 자산이 레버리지가 과해가지고 계산을 잘못해서 막연하게 장밋빛으로 여기 올라갈 거야 그러는데 나중에 내려가면 타격이 크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계산하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시나리오를 쓰고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 10%, 20%, 30% 내려갈 때 내가 1년, 2년, 3년이나 수치를 두면 9가지 경우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30% 내려갈 때 3년을 내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자본 수익률과 이자나 이런 것을 투입했을 때 그 매몰 비용과 이걸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네. 그러면 저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그 급락 다 지키는 방법이 이제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9가지만 한번 체크하시길 좀 권유드릴게요. 그러니까 연끌족이라 하더라도 솔직히 뭐 자기가 다 원리금 잘 갚을 수 있는 연끌족이라면 전혀 문제 뭐 없죠. 예, 그냥 가면 문제가 되죠. 없는 예, 거고. 네, 전혀 문제 없죠. 근데 그 원리금이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정말 소득 대비 부담이 되는 거면은 또 그분은 맞죠. 빨리 정확하신 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나? 막 집값이 30-40% 빠졌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한번 네. 그림을 그리시면 네. 지금 30% 빠졌잖아요. 여기서 과연 더 빠질까? 10%, 20%? 그럼 빠진다고 가정할게요. 10%대 빠질 때, 네. 20% 빠질 때. 30%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럼 10, 20에 두 가지 경우로 줄잖아요. 이미 네, 많이 네, 빠졌으니까. 네. 10, 20%일 때 지금 금리 수준에서 내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딱 계산하면 근데 그 와중에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그럼 입주 물량이 정리가 되려면 3년 가야 되잖아요. 그 시점에는 시장이 안정적일 거고 네. 거기선 유지가 될 거예요. 더 안 내려가고. 네. 그 버텼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버텼다는 얘기고 2년을 버티면 네. 근데 그때까지 내가 너무 아슬아슬해. 그거는 다른 리스크가 등장하면 거의 뭐 역전돼 버리니까 위험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지금이라도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자기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하시라는 얘기죠.